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31화 시작합니다. 네, 31이 됐습니다. 31. 네, 어느새 벌써 31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 네. 예, 작가님. 글쟁이 글쟁이입니다. 글쟁이고 이제 책팔이로 네. 나온 네. 네, 오창석 평론가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원 쌤 책이 잘 되는 걸 보고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아요. 근데 좀 급박하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온 느낌이 좀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준비한 책 아닌가? 오래된 거고 이 원고 사실 올해 작년 12월 1월에 끝났던 건데 지금 교보문고나 예스24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책 등록일은 9월 9일입니다. 출판사의 나태와 방만으로 10월 9일에 나왔어요. 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김재원 피해가기를 했다라고 입장했습니다. 겹치는 시기를 피했다. 김재원이 이제 피해가야 될 작가가 됐어요. 분야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니, 우리 정치는? 쌤은 삼쇄남이잖아요. 삼쇄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왜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4세 들어가서. 왜 삼세라 그래 사세인데 선우야 눈치 없게 지금 창석 책 얘기해야 되는데 끊었어. 진짜 눈치 없게 쟤는. 너 나이가 내가 조질 수 있는 거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송해야 돼. 저렇게 눈치가 없어. 저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창석이 책 빨아주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김재원 메시가 죄송합니다. 오 작가님 10월 말에 뭐 하시던데? 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늦었어 임마. 어쨌든 말씀하십니다. 책의 디자인이 너무 좋고 네. 너무 깔끔하고 네.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니 갈아엎자. 갈아엎기. 처음에는 책 표지가 조금 허전한 거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시인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눈에 띄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 색깔은 민주당 그 색을 상징하는. 색을 아마 조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색이 파란색으로 베리에이션을 몇 가지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중간 색 정도를 아마 쓰신 것 같고 네. 다행히 그 서울의 작은 출판사 독립서점에서 출판을 했어요. 독립서점 출판하는 연합 마켓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다른 서울에 있는 독립서점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아마 작은 책방 북콘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책 잠깐만 빌려주시겠어요? 이 제목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목을 잘 지어서 이거는 양쪽에 팔아먹을 수 있다. 보수 쪽에도. A이다 이 A. 태극기 집회 갖고 들어가도 그렇지 갈아엎어야지. 아이고 이 청년 생각이 바로구만. 갈아엎어야지. 애국 청년도 못했어요. 애국 청년으로.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도 들고도 갈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거. 애국 청년 변희재와 함께 공동 집회 나가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DNA 갈아엎기 오창석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재원 쌤이 4세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얘기가 이미 송섬이 때문에 지금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창석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지금. 오창석이니까 5세 가자 5세. 네, 오세 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아까 서문을 읽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그 소문이 벌써 났어요. 오창석 책 이번에 잘 빠졌다. 드디어 이번에 잘 빠졌다. 여러분 결국 하나를 걸리게 됩니다. 많이 쓰다 보면은 너무 관심 그 많이 소문이 가져서. 벌써 밑바닥에 좀 났어요. 살짝 이 바닥에 오창석 책이 괜찮다더라라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또 지고 싶지 않다. 감동적입니다. 저 책을 보고서 아는 기자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창석이가 다시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 전혀 상관이 아니요. 없죠. 그냥 있습니다. 그냥 책팔이라고 얘기하세요. 한 푼이라도 더 물어보려는 책팔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몇몇 분들이 빠르게 읽고 후기를 남겨주시고 해서 다음 주에 저도 이세호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오자마자 벌써? 2세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나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이번저로 있습니다. 빨리빨리 네. 돌리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저희 M장기획 이름으로 10권 구매 들어갔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뭐 댓글로 뭐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남겨주시면 간절하게 남겨주시면 실장님이 이 간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전부 다 캔슬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남겨주시면 내가 이런 책 사는데 돈 쓰기 싫다. 웃긴 분도 드렸으면 자, 10분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저희 역사는 피셜 그놈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 오창석 씨가 출연하고 있는 M장기획 어떤 댓글을 남겨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이 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좀 남겨주시면 아주 간절하게 남겨주시면 힘들 겁니다. 네.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을 민주당이 좀 받아들이나요? 전달이 곧 될 겁니다. 대표한테.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접근이 됩니까? 네, 일단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네. 네, 좀 바쁘기도 한데 약간 좀 바쁘죠. 예. 네, 전달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맞아. 네. 저희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책들. 지금 내 체제에 민주당을 지금 갈아엎겠다는 거? 이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어느 시점에 민주당을 갈아엎겠다는 건지. 네, 맞아요. 586 용태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586 용태로는 없지만 그런 신념은 바꾸자는 강하게 들어가 있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자, 민주당 DNA 갈아엎기 오창석 저자.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선물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인스턴트 음식과 과식을 피할 수 없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필수 효소템 100% 국내산 곡물로만 맞춤 설계한 마이베리 효소 광고입니다. 효소의 특유의 청국장 맛이나 뭐 미숫가루 맛이 아니라 맛있는 블루베리 맛 효소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에다가 유산균까지 더했습니다. 프리미엄 마이베리 효소는 유산균 혼합분말 9종, 플락토, 올리고당을 함께 담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밀가루, 뭐 고기, 맵고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식사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 인스턴트 즐겨 드시는 분들 프리미엄 마이베리 효소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소를 먹은 날 그리고 안 먹은 날 특히 차이가 큰데요. M장기획 구독자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한 박스 기준 장원 선배 앞에 있는 저게 한 박스거든요. 여기에 30호 포장 제품이 원래는 5+1로 180호를 드리는데 구매 시 만약에 메모란에 M장기획이라고 남겨주시면 30호를 더 드려요. 그래서 5개 더하기 2개 해가지고 총 210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요, 뭐 제주도나 산간 지역 다 무료 배송이고요. 프리미엄 마이베리 효소 스마트 스토어 노출 시 스토어 찜 하시면요 3,000원 즉시 할인도 되고요. 구매하시고 나서 포토 후기 남겨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네이버 페이 네. 10,000포인트도 적립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는 효소를 안 챙겨 먹었는데 챙겨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요. 소화가 진짜 훨씬 잘 되고 그죠. 특히 저녁에 야식 먹고 살짝 먹고 자잖아요. 그럼 훨씬 더 다음에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집니다. 여성분들은 공복에 아침 공복에 효소를 먹어요. 그럼 화장실에 가잖아요. 이렇게 소화가 탁탁 되니까. 그러면 화장실에서 자기 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그대로 나온다. 그 정도로 효과가 안에 좋다. 있는 주름 그대로 나온다. 네. 그 정도로 효소는 선생님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보통 이거를 밥 먹고 더부룩하니까 먹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은 공복에도 많이 드시고 다이어트 때문에. 네. 근데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그죠? 맛있어요. 또 주변에 효소를 또 역시 열심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보면 되게 건강하거든요. 여효소 씨. 예. 여효소 씨 보면은 효소 챙겨 먹는 게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 알 수 있고 마이베리 효소 지금 먹었는데 달다. 달아요. 베리가 역시 들어가서 그런지 상큼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요. 이거는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되겠는데 너무 맛있어서. 원래- 약간 옛날에 그 실비아 이런 거 먹듯이. 실비아, 비타민 C 이렇게 딱 맞아. 코로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효소 맛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진짜 그 청국장 가루 맛이 나요 원래는. 근데 이런 맛이 나면 그렇구나. 그냥 편하게 먹을 것 같은데. 나는 효소를 먹은 게 이게 처음이라 효소에 대한 이미지가 나는 블루베리로 각인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다른 거 못 먹어요 그러면. 과일 향이 진하게 나는데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향이 맛있어요. 확 납니다. 상큼하네요. 자, 여러분들 효소를 먹으면 확실히 좀 이제 소화 기능에 도움을 받잖아요. 네. 나이 먹고 특히 겨울철에 소화가 진짜 안 되거든. 맞아요. 춥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이러니까. 또 나이 먹으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노화의 특징 중 하나가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밤에 옛날에 뭐 먹어도 소화 잘 시켰거든. 지금 이제 밤에 뭐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기분이 불쾌해. 아니 또 소화가 다 안 된 거. 밤새 소화하느라고 몸이 잠을 못 잔 것 같은 네. 느낌 막 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지금이야말로 이제 효소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맛도 너무 좋아요. 진짜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는 걸로 그냥 팔고 싶다. 맞아. 마이베리 효소입니다. 프리미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 제조의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훨씬 더 높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 M장기에게 지난 6년간 아이스크림 크림으로 함께했던 김 사장이 새로 만든 마치 구름 같은 크림. 온 가족들이 써도 끈적이지 않고 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마치 구름을 검색해 주세요. 네, 마치 구름 같은 크림 광고입니다. 예전에 네. 알던 여러분들 그 아이스크림 크림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형태 네. 수분 보습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유도 더 함유가 됐고요, 네. 용량도 더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치 구름만 검색하셔도 이 제품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노란색 용기에 하얀색 뚜껑이죠. 네, 흰색 네. 뚜껑에 노란색 몸통. 자,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얇게 펴바르니까 좀 오래 쓰는데 겨울철에는 온 가족이 쓰면 저걸로 한철 나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한철 나고 기본적으로 흡수력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몸에 보습크림 같은 거 바로 누웠을 때 약간 이불에 미끌리는 느낌이 있어요. 흡수가 빨리 안 되면은. 네. 근데 이건 진짜 그런 게 없습니다. 보송보송하죠. 깔끔합니다. 전 네. 여름부터 지금까지 써서 이번에 다 썼거든요. 엄마랑 네. 같이 써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다시 써도 되겠다. 원래 같으면 그냥 새로운 거 또 써보자 하시는데. 왜냐면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신제품들이. 네. 근데 이건 진짜 효과도 너무 좋고. 맞아요. 뭐 출근하실 때 팔꿈치, 뭐 네. 무릎 이런데 여성분들 좀 바르고 나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변에 추천해서 한 번도 그 좋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너무 좋다라고 극찬했던 제품이 바로 이 마치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여러분. 마치구름 검색하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가을철 자외선과 마스크 착용 등 각종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가 고민되신다면 이 피부의 품격을 높이는 코스메틱 아이세라 프리미엄 팩으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톤 개선, 모공 관리에 확실한 효과가 검증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은요. 끈적임 없는 제형과 간편한 사용법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 그리고 미네랄의 황금 비율로 피부결 개선은 물론이고요. 피부 컨디셔닝제가 무려 57.84%나 함유가 돼 있어서 굉장히 확실한 보습 관리가 됩니다. 또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아주는 제품입니다. 완벽한 기초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사몰 소노코스.net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참여도 가능합니다. 진행 중인 이벤트와 혜택 좀 알려드릴게요. 부산 프리미엄 호텔 숙박권을 드리고요. 와 이거는 명품 이벤트라서 꼭 확인하고 굉장히 구매하시면 센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죠. 부산 프리미엄 호텔 어딘지 궁금하다. 부산에 좋은 곳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어디든 받아 비울 겁니다. 오. 네, 자, 이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대표님이 최애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놈을 제일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오뚜밤이었거든요. 근데 오뚜밤에서 갈아타셨다. 근데 그 회사 대표님의 네. 성향에 따라 직원들이 다 바뀐 거겠지만 네. 그 직원분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요즘 이 그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같은 이제 채널에 있지만 오뚜밤에서 여긴 편차가 너무 큰데 거의 냉타에서 바로 온탕으로 오신 느낌이네요. 그냥 신분 세탁하기가 좋다. 아, 그냥 약간 변태적 성향이 있던 나를 네. 야, 이 학구적으로. 그놈을 통해서 약간 네. 이렇게 네. 이게 커버를 잘 씌울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랑 같이 구한말 신문 세탁 동기예요. 근데 진짜 애정이 너무 깊으세요. 그래서 아. 사실 광고 하나도 없을 때 제일 처음 맞아요. 광고한 게 아이세라잖아요. 계속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왔던 광고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광고입니다. 자, 제품 그만큼 또 의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품도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나는 보면 그렇더라고. 꾸준히 그냥 그때 이런 거 예, 그때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광고하시는 분들은 제품도 그렇게 만들더라고. 뚝심 있게. 자, 아이세라 제품이 그렇습니다. 자, 제품 개수를 늘리지 않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 맞아. 경영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기술일 수 있겠지만 우리 자꾸 이 얘기해서 더 못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거 막 개발하고 싶으신데 참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저희가 알맞게 빨아드립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말고 만드세요. 네, 다 그 맞춤 빨개가 있거든요. 또. 하나 나오면 그 바쁜 와중에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나와도 이상할 거 없이 알아드립니다. 우리가 그 테일러 빨러예요. 이게. 아, 그럼요. 맞춤으로 빨아드립니다. 비스포크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클렌징 폼, 자, 그리고 머드팩, 그리고 수면팩까지 요 3종 세트 요 구성이면 피부 관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제품들 많은 애정과 관심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소노코스 아이세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건강하면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도담쌀 방탄칩. 방탄칩의 첫 번째 포인트는 탄수화물까지 철벽 방어합니다. 그 비밀은 남다른 쌀, 도담쌀은 일명 다이어트 쌀로도 불리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계약 재배 품종입니다. 탄수화물을 체내에 쌓아놓지 않고 배출하고요. 방탄칩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남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청 특허 출원 기술인 압축 팽화 공법을 활용했습니다. 뻥튀기처럼 쌀을 튀겨 부풀린 형태로 부피만 크고 포만감이 낮은 게 아니라 고밀도로 압축하고 구워서 얇지만 포만감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꿈 잡화점을 검색해 주시고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완료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5개를 사면 5개를 더 드려서 총 10개가 배송되었던 기존 프로모션보다 2배로 동일 가격에 10개 구매 시 10개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총 20개가 12,250원입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역사 뇌피셜처럼 헤어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나씩 네,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기본적으로 입이 심심할 때 너무 맛있고 이게 은근 심심한 맛 있죠. 이게 더 오래 가거든요. 맞아. 그래서 맥주 안주로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나 영화 보실 때 이거 드시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전 뻥튀기보다 이게 더 좋아요. 뻥튀기는 약간 입천장에 붙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뭔가 바삭바삭하고 과자 같은데 195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씹다 먹으면 이제 또 달짝지근한 맛이 또 있어요.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안주도 너무 좋고 먹다 먹는데 사실 끊임없이 계속 먹습니다 이게. 근데 다 먹어도 200칼로리도 안 되는. 자, 여러분, 자 이거는 한번 광고를 전에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구매를 해주셨던 제품인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먹는 거는 저희는 광고 굉장히 철저합니다. 다른 건 마찬가지고. M장기 특히 먹는 거 다 인증입니다. 제가 미식에 조금 약간 이게 있거든요. 미식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맛없는 건 절대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 도담쌀이 뭐지 했는데 도담쌀이 저항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탄수화물 흡수가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래요. 짱이다. 도담쌀. 네, 도담쌀 방탄칩. 자, 여러분들 뭐 검색하면 되죠? 고래꿈 잡화점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는요 좀 특별하게 배상훈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의 이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 기초로 된 오늘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상속 받을 게 좀 있으십니까? 왜 기침이? 김재원 선생님 좀 있으신가 봐요. 없어서요. 네. 없어서. 네네. 저는 꽤 됩니다. 빗상속이 좀 됩니다. 거부하세요. 상속 포기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시원하게 포기할 생각입니다. 상속 포기하면 안 갚아도 돼요? 네, 그 빚도 상속이기 때문에 그럼요. 괜찮네.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은 이제 대물림이 안 되는 거죠.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빚도 재산이라고.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재산인 거지. 네. 네. 저는 상속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아버지가 출마할 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네. 제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사실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고 싶은 걸 몇 개 샀다고. 야. 저희 집은 이미 은행 겁니다. 저희 아버지 소유이긴 하나 은행 겁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금액에 대한 거는 아마 합의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나 금액의 크기를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과 아버지 쓴 것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용자셨다 아버지. 어쩐지 불법 개간 처할 때부터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싶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네. 안 된다. 집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제. 아들이 출마했는데도 안 내놨으면 뭐 없다고 봐요. 없는 진짜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북 의성군 제 본적입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네. 신월리에 저희 할머니 본가가 있습니다. 네. 그
본가 집이 있어요. 제 생각에 한 1,000만 원대인 거예요. 아니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의성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첫 번째 사질 집이 않아요. 어딨어요? 아무도 아니 사질 않아요. 있어요. 시골에 가면 있어. 있어요. 평당 뭐 10,000원 뭐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그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그 마을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깊은 산골이구나.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런 그렇죠. 데는. 농지법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산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도 몇 백만 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서울 분들이 이거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별장 있으면 몇 억인 줄 알아? 네. 아니야.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마산에 계셨어요. 마산. 어.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몰랐던 거죠. 서울이 어느 정도일지. 근데 자기는 아빠는 아버지가 이제 퇴임하시고 서울 올라올 계획이셨어요. 네. 마산 집을 팔면 서울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 큰 착각을. 순수하셔. 월세 보증금 정도 될 수 있는데. 같은 한국이니까. 순수하셔. 그러니까 좀뭐 어느 정도 모아놨던 돈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근데 마산에 35평대 아파트를 어. 팔아봐야 어. 1억 5천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마산이면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요. 근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랑 집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서울은 나요. 1억 5천 전세도 힘든데. 그럼요. 좁은 땅덩이에 이런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예. 지역 슬럼화도 지금 이제 인구가 절벽을 맞이하면서 지역에 이제 버려진 집도 많고 슬럼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게 근데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우리 송서미 씨는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께서 굉장히 까르페디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인생이 중요하신 분이거든. 행복하게 살아요. 막 땅에다가 뭐 만들고 짓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장성이 아버지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땅이 많다. 근데 그 땅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열심히 놀고 있어요.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 부셨다가 지었다가. 아, 노시는 비용은 아마 다른 땅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도 좀 있는 집이셨네요. 그래도. 그래요? 그럼 땅이 어쨌든 뭐 놀고 근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면. 그 땅도 다 좀 지방에 위치해 있는 남양주. 남양주에. 남양주는 지방은 아니죠. 그래요? 괜찮죠. 전 그래서 아버지의 그 카르페디엠 때문에 고3 때 남양주로 이사 가서 왕복 2시간씩 걸리면서 고3 시절을 보냈어요. 고3을요. 와 아버지가 보통은 한 가정에 고3이 있으면 고3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아버지 중심으로 움직였구나. 서울에서 남양주로 이사 가면서 서울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새벽 4시에 등교하고 야, 그랬어요. 딸이 고3인 거 보고 필요 없고 나는 그 남양주로 가서 전원주택에 살겠다. 당시 남양주가 이제 막 막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신도시 개발 소식. 개발 소식 별내 쪽, 들려오면서 별내 쪽, 그때 이제 맞아요. 별내 쪽이었죠. 저희 집이 또 별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핫하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왔는데 막 이삿짐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갔어요. 그래서 혜택을 좀 보셨습니까? 별내가 개발이 됐습니까? 그쵸. 별로 개발됐죠. 별내 쪽은 근데 그래도 그 지금 그때 이사 간 집에 지금도 살고 있죠. 네. 그 지역은 개발이 안 됐네요. 돈 받고 나와야 되는데. 역시 아니,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그렇죠. 가야 그 지역이 개발됐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정말 목 좋은 곳에 그렇죠. 평생 사실 수 있는 곳으로 왔군요. 이번 또 3기 신도시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별내가.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산에서. 야, 별내로 이사 가신 그냥 별난 아버지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뭐 이렇게 상속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거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상속 문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조선 시대 때는 이런 상속 제도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어떤 형식이었을까? 사실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배상훈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상속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상속? inherit라고 하지만 succession이라는 개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눠지는 게 굉장히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물건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예, 지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내려오는 거죠. 왕족이 왕족이 되는 거죠. 양반, 뭐 노비 이런 거. 예,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분 상속. 신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은 신분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의 상속은 여러분들은 신분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부는 신분을 상속하지만은 대부분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재산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과거는 그 재산은 당연히 신분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헤리트 뒤에 이제 석세션 아니면 거꾸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분이 넘어오면 당연히 상속이 된다는 개념을 써서 이게
언제쯤 분리가 됐느냐에 대한 문제도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화와 비슷한 맥락을 진다. 소위 말하는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어떤 물의 가치가 생김으로써 상속이라는 것이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그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상속에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본과 영국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랑 영국이. 왜냐하면 일본과 영국이 굉장히 자본주의화가 빨리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장자 단독 상속제입니다. 두 나라만. 아 장자 단독이요? 예. 그 두 나라. 그럼 장자 왜 아무것도 안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많은 문화권은 이런 문화권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일본하고 영국만. 예. 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 학자들도 몇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어떤 그 가족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상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사실 이제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상속이라는 게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됐죠. 그렇죠. 경국대전에 있는 거고 관습적으로 거긴 중요합니다. 이 이황 선생, 퇴계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우리가 보통 외탁이라고 하지만 외가 쪽 재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가 쪽. 처가돈으로. 네, 처가돈. 처가라고 해야 되나? 여러모로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그분은. 왜냐? 결혼도 잘하셨구나. 이왕 이 두 분 다 그래요. 두 분 다 그래. 네, 그러니까 집회에 계신 두 분이 외가 쪽이 잘나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조선 전기 중기까지도 소위 말한 딸한테도 똑같이 재산을 줬어요. 중기까지. 네. 어떤 사람은 후기까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거를 균분상속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뭐 고려 때까지는 여자 남자의 차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좀 개념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여자도 제사를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게 조상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심으로써 당연히 딸한테도 그 상속 재산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위가 되게 중요해요 고려 시대에는. 왜냐하면 아들은 고를 수 없잖아요. 내가 나왔는데 내가 바보야. 능력 있는지 바보잖아요. 없는지. 근데 사위는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잘난 사람을 괜찮을 데려올 수 있구나. 시집을 보내면 되니까.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지. 그때 시집 보내는 게 아니니까. 장가 오게 하면 되니까. 장가 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 사이를 처갓집에 사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예. 딸 낳아도 서운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괜찮은 애.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걔한테 물려주면 되는데 이 물려주는 걸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 사위한테 주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딸의 아이들한테 그렇죠. 가는 거죠. 나의 외손주한테. 귀중한. 외손주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황과 이 선생님이 처가가 아니라 그 외가의 돈을 받았다는 그렇게 얘기. 되는 그렇죠. 거죠. 난 처가 돈을 받았다고. 장가를 잡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엄청 부러울 뻔했네. 뭐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 태어났는데 외가가 어머니 쪽, 어머니 쪽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논쟁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분명히 경국대전에는 어떤 적장자 단독 상속이라는 유교적인 건데 문제는 우리의 전통 관습이 실제로 그랬느냐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제적인 것과 실제로 그 집안에서 실제로 했는 건 달랐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게 상속 문서라고는 분재, 나눌 분 재산제의 분재기가 지금 말하는 상속 문기인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연구를 하면서 실제의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나눠놨고 법제적인 건 어떠냐 이거를 구분함으로써 조선의 사회를 좀 보고 싶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참 고려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남녀 평등 구분도 없고 그리고 구분도 없고 누가 누굴 사랑해도 타치하지 않고 그죠? 부인도 여럿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되게 평등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 차별도 없고. 그렇게만 보기에는 당연히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신분도 훨씬 더
엄격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녀간에 실제로 평등했냐 네. 사회적으로 평등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 가지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좋아하시는 것처럼 성적으로는 네. 확실히 개방감이 조금 있는 그런 거는 확실히 좀 근데 있었죠. 저 궁금한 게 있는 느낌이야. 게 그럼 만약 결혼을 하면 내 신분도 바뀌는 거예요? 응? 어느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든 조선이든 내가 고려 조선은 만약 그게 결혼을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었던 거. 결혼해도 신분은 그대로. 네,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영국이 귀족이 유럽 사회에서도 유독 작거든요. 그렇죠. 귀족의 숫자가. 네. 왜냐하면 적장자만 네. 귀족 자기를 물려받을 수 있고 네. 장자랑 결혼을 하면 그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아내도 아니 같이 아내 귀족이니까. 아내의 그 신분도 아내의 집안에서 그렇죠. 유지되는 거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해주신 롯데 네. 신격호 회장도 사실 그 아들도 지금 쓰고 있는 일본 성이 외가성이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 맞아요. 시기미츠. 일 잘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 집안에서 너 우리 딸한테 장가와 해가지고 자기 성 중구라면서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일본에. 어. 일본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나 가서 또 자기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신분에 예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한참 뒤에 조선의 한참 뒤에는 또 이제 이게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거예요. 사회가 바뀜으로써 신분적인 것과 이것이 변화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송서미 씨의 질문은 이제 귀족과 여성 평민이 결혼하면 여성 평민도 귀족이 되느냐? 맞아요. 요 질문이었고 애초에 이런 것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여성 귀족과 남성 귀족의 자제들이 만나서 결혼한다. 요런 거죠. 그런데 둘 다 귀족이니까 너 씨발 싫어 이혼한다. 이혼하면 요겁니다. 다른 신분이 가지고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신분이 됐다고 신분 세탁이 되느냐 안 되죠. 된다죠. 안 돼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어제 이 사람들 중에서 제 말을 창서 오빠만 알아들었어요. 이게 그 외국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했었다고 상상을 못 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 상소리 그냥 그걸 지금 질문한다고? 넷플릭스 옛날 그 중세 관련된 거를 보면 네. 베르사유 이런 거. 계속 그래서 무슨 백작 부인이라고 그 사람의 신분은 계속 그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왕이랑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왕족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적장자 단속 산속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느냐 아니면은 이게 허상이냐 아니면은 그 실제 존재 여부까지도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적장자 이제 이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 문숙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거의 뭐 문숙자 선생이라고 이 연구를 상당 부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네. 이분도 역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까지도 형제들끼리의 나눠지기 상속을 너무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나눠서 뿜빠이 한 거예요. 뿜빠이 죄송합니다. 나눠 가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한테 장자한테 네. 당신 그 저기 아버지 모시고 제사하니까 제사만 조금 더 주는 형태. 이거를 적장 단속 상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고. 이렇게 제사를 치르는 비용에 대한 마땅한 보상 정도. 보상 정도인데 거기에 그게 그러니까 제전이라고 해서 제사하는 땅이라고 해서 그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조선은 적장의 단독 산속이라고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식민지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는 조선의 관습을 식민지 일본의 학자들이 채록해서 조선 민사령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기의 문화와 조선의 문화가 다른데 네. 그걸 꼼꼼히 썩 적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전도 합쳐갖고 장자는 이만큼을 더 줬으니까 장자 단독 상속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맞나? 저 같은 사람들은 형제들 나눠갖고 장자한테 제전을 조금 더 준 거를 단독 상속이라고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인식의 차이, 네. 현실의 차이 이런 문제들을 저는 고민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김재원 선생이 또 반박을 하시겠지만 또 다르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유교 사회를 부정할 수도 있잖아요. 장자에 대한 장자에 대한 권리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저 같은 주장은.
네. 근데 유교 그 사상 중에 장자에게 무조건 상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개념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의무죠. 의무가 네, 가면 그렇죠. 권리가 가는 것처럼 네.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안정적으로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그게 네. 편해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지. 네. 아, 제사의 개념 때문에 이 그렇죠. 장자 상속 개념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왜냐하면 제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저희는 우리가 추석 설날에 지내는 제사 뭐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귀찮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사는 엄청난 휘청휘청 거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사.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신분을 보장해 주는 네. 거예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도장을 찍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 못 하면은 그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장자 말고도 다 제사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여지. 음. 주제잖아요. 돈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편하게 그렇죠. 생각하면 왜냐하면 지금도 종갓집 며느리로 네. 그렇죠. 시집을 간다? 네. 그러면 종갓집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원래는 3대 위로 네. 3대 위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네. 이게 그 국가에서 이 사람은 3대가 지나도 평생토록 제사를 지내라고 점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일을 했었던 국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황 집안 뭐 이런 네네네. 이런 집안. 근데 그게 많은 집안이 있어요. 안동권 씨, 뭐 안동유 씨, 세도가들. 뭐 이런 집안들은 어. 왜냐면 그거를 점 찍힘을 받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왕한테 압박을 한다고요. 우리 집안에 훌륭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점 하나 찍어줘. 이러면 열댓 명이에요. 만약 한 12~13명이 있어요. 그럼 매달 하는 거예요. 제사를. 죽어나는 거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어나지만은 대신 그걸 함으로써 그 집안은 안정적으로 중앙의 관료로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럼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즉 과거를 보면서 진출하는 것보다 이런 음서 같은 형태로 해서 국가의 관료의 통로를 장악하기 때문에 신분을 장악하는 거고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왕한테 우리 좀 더 줘라고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군사력 경제력과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 이런 그렇죠. 게임을 하는 예. 거네요. 네. 지금도 이제 본가 종갓집 같은 데 가면 제사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요. 네. 그건 권리입니다. 권리. 네. 네.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재전, 소위 말하는 네. 그것이 그럼 장자한테 몰리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상속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뼈대에 있는 가문은 그러니까 이게 권리이자 의무로 이제 계속 그렇죠. 대물림이 되는 거군요. 대물림이 되는 거죠. 이런 연구가 나오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그게 드리면 배경이 네. 필요하죠. 그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시기에 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 정체되어 있는 사회여야 그렇죠. 해요. 이렇게 일본이 바라본 것처럼 적장자만 제사를 지내고 그거로서 신분도 몰빵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만 상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 조선 사회는 극도의 중세적인 폐쇄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일본 자기네들이 겪어왔었던 발전적인 근대로 나아가는 발전적인 사회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제 한국인 연구자들이 네.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 실제 조선은 변화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신분이 그렇게 꽉 막혀 있지도 않았고 이만큼 좀 열려 있는 사회였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배 교수님이 논문을 쓰는 그 과정에서 많이 양산이 됐어요. 이 조선이 되게 발전된 사회였다. 근대로 나아가는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상속 제도를 통해 네. 이거 봐라.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적장자한테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신분도 이만큼 열려 있고 네. 이렇게 지배층도 사실은 이렇게 유연한 사회였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 배경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이 정체돼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반대로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전체를 다 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본의 축적이 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은. 자기네들은 능력자에게만 그렇죠. 계속 전달을 했기 효율적인 상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갇혀 있는 상속이 아니라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니까 그 자본이 결국은
근대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선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가 바보든 똑똑하든 뭐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애든 일단 장자면 물려주던 야 무식한 방식을 택하던 게 조선이었다라는 이 프레임.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몰랐던 양자 제도가 있었죠. 사실은 신양자 제도가 있었던 걸 그 사람들은 알고도 무시했던 거고 그것이 똑같은 형태로 영국의 적장자 상속 제도를 연구했던 사람도 여러 제 논문에 썼지만 영국이 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영국이 왜 금융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영국 금융제도는 뭐냐면 형제들이 자기한테 받은 조그만 땅을 너무 이거 재생산이 안 되니까 은행에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갖고 그거를 이제 저걸 받아요. 일종의 이자 같은 걸 받아서 생활하고 그럼 본인은 어떻게 돼요? 노동자가 돼서 도시로 가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원시적 축적이 가능했던 것이 영국이다. 그것이 결국 영국의 산업혁명의 토대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승자의 논리일 수도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이제 그대로 영국 논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상속을 받아서 나만 꽁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은행에 갖다 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업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금융에서 네. 그 금융이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맡기고 땅이 거래 대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국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맞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될 거라고 충분히 보네요. 있죠. 네. 그래서 영국의 앵클로즈 운동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역사학계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역사학계에 진짜 많은 논쟁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로의 이행 논쟁이에요. 논쟁이죠. 도대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냐. 근데 예전에는 그냥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본도 네. 막연하게.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영국 시스템 다르고 프랑스 시스템 전혀 다르고 다르죠. 독일 시스템이 다르고 러시아 시스템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네. 이제 더 이상 무슨 공통적인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지는 잘 않아요. 옛날에는 어떤 영국의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막 후발 자본주의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영국 거를 따라서 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는 잘 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정들이 너무 달라요. 그렇겠죠. 뭐 형태적으로는 다양하겠지. 결국에는 뭐 금전에 대한 인간 욕망의 구체화의 과정일 텐데 나타나는 형태는 나라마다 다 다를 테니까 네. 이걸 하나로 통일시키긴 너무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세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영국의 중세가 다르고 네. 프랑스의 중세가 다르고 독일의 중세가 달라요. 근데 그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방식들이 뭔가 특정한 공통 지점을 찾을 수 있냐?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상속이라는 게 되게 다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장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조선을 보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럼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딱 나눠서 어떤 상속의 형태 실질적인 변화가 좀 있긴 했었습니까? 거죠. 전기는 거의 고려와 똑같다고 보는 거고 중기에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마 양난을 거치면서 네.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수도작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개간이라든가 해서 지금 우리가 벼농사 같은 형태를 네. 오래전부터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는 밥벼예요. 밥벼. 한전이라고 해요. 한전. 밥벼요? 한전. 논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그 물에서 네. 이렇게 물이 첨벙첨벙 그 있고 노는 언제? 짤짤짤. 거기에서 하는 벼는 건식벼였다고 건식벼? 네. 잘 없습니다. 그냥 밥벼예요. 벽실을 이렇게 뿌려갖고 그냥 밭에서 올라오는 거를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거나 수확량이 많지 않았겠네. 그럼요. 그리고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기 이항법 같은 거 보세요. 촘촘하게 줄을 맞춰갖고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건 한참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조선 시점이 중기? 언제 중기? 뭐 그 정도? 제대로 논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정조년간입니다. 정조 때요? 네, 소위 말하는 근기 지방의 많은 사족들이 지방으로 퍼지면서 네.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 퍼지면서 그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농지를 정리하고 축적해야지만이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족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경제적 기반이 없이 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퍼지는 과정에서
어떤 농토를 만들어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게 하나의 집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농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을 통해서 마련을 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자금력은 주로 상속에서 나왔다. 예. 왜냐하면 이것을 퍼뜨려 갖고 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소위 말하는 농지라고 하는 개념이라든가 농토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 중기 이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예,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봤었던 표현으로 빌리면 이제 광작이라고. 네. 그렇죠. 그게 뭐냐, 원래는 쉽게 말하면 중소지주만 있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세요. 그러면은 농업에 혁신이 있기 힘들어요. 그렇죠. 조그맣게 하는 자기들 건데. 먹을 것만 그냥 네, 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에 텃밭만 대한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냥 뭔가 획기적인 어떤 기술력의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자금력이 들어와야지. 싹 크게 큰, 대기업이 돼야 됩니다. 어. 대기업이. 네.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그 논을 형성을 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제대로 굴려보기 위해서 농업력의 어떤 혁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기 쉬워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조선 중기 이후다. 후기쯤 돼야 됩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은 지방에서 권력이 있어야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게 관이 아니라 네네. 지방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지방에 이름 있는 가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그 광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 소위 말하는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토지 대견병 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소위 말하는 네. 그러니까 작은 도시 작은 땅덩어리가 조금 있으면은 이게 농업 생산력이 비약도 발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하면 소도 이용해야 되고 이양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규모 토지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 지방 유력자들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지방 유력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처럼 하나의 조직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화의 특성이 소위 말하는 가문이나 이런 존재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동이 돼야지 가능한 거지. 그럼 잠깐 대동법 실시 이전에는 그러면 그 시기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대동법이 먼저 실시되지 않았나요? 대동법은 그 전이죠. 훨씬 그러니까 전에. 훨씬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로 농작하는 데 안에서도 쌀로 다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나마 그게 쉬운 거예요. 그나마 그게 쉬운 거죠. 대동법은 왜냐면 나지도 않는 네. 물품을 그렇죠. 뜯어가던 걸 네.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없애고 여기에서 그냥 정확하게 결수에 따라 가지고 쌀로 내라고 하는 거니까. 네, 쌀로 통일시킨 거잖아요. 네, 쌀로 통일시킨 건데 그때도 논변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주변에 뭐 강도 잘 돼 있고 그렇죠. 보도 잘 돼 있고 저수지 수리가 돼 있고 잘 돼 있잖아요. 수리가 되게 잘 물대기가 돼 편하지만 있으니까 다 옛날부터 이렇게 했거니 생각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고도 1년에 한 번 뽑잖아요, 한국은. 네. 그렇죠. 쌀은 1년에 한 번 뽑잖아요. 동남아는 1년에 3번씩 뽑아요. 물이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역시 물이 많은 게 좋아요. 이런 왜 웃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한국은 조선 시대까지도 네.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그렇죠. 생산력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아 그러면 호남이 생산력의 상징이 된 것도 조선 중기 이후겠네요. 이유죠. 네. 왜냐하면 근데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좀 네. 대규모로 좀 네. 평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되려고 하는 건 말하는 보나 이런 것들 저수지가 있어야 되고 저수지가 있으려고 하면은 힘이 있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남 쪽에 유력 집안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경작이 편하니까. 그 경작이 편하고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쪽도 대구 쪽 그런 데 말고 조금 밑에 좀 평야가 있는 쪽으로도 유역 집안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 그 근기 지방 쪽에서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면서 힘을 쌓아. 그래서 양반의 중심이 경상도나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뒤에 얘기죠. 그러면 중기 때까지만 해도 장자 상속이 아니라 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눠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장자가 거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는 돌아가면 윤회봉사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올해는 형님이 첫 번째, 네, 큰 형님이 하고 내년에는 둘째가 이렇게
윤회 그럼 뭐라고 하면 상속도 똑같이 나눠줘서 했겠네.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윤회봉사하게 하면 균분상속이라는 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한참 뒤에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딸은 아니었죠, 근데. 딸도 저기 제사를 지냈었어요. 근데 조선 중기 그때는 때는? 왜냐하면 왜 여기 문제가 되냐면 어. 그때 제사의 성격이 뭐였었느냐? 북의 친족 형태만을 제사 지낸 게 아닌 거예요. 조상한테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라는 게 그러니까 크게 친가쪽 어르신들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건 북의 혈족 개념이죠. 그건 한참 뒤에 얘기. 저의 선입견이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한테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고 하는 것이 굳이 아들이 아니어도 가능했던 거죠. 그냥 북의 친족으로 분리가 안 된 상태인데 조선이 한참 뒤에는 이제 북의 친족들만 이렇게 해는 왜냐하면 그만큼 양반 관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골이나 진골을 구별하는 것처럼 네. 구별짓기가 필요했던. 구별짓기가 필요하려면 한쪽 라인만 양쪽 그렇죠. 라인 다 타면은 그래서.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는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회색 숫자를 분자- 더 줄이려면 부계로 단순화시켜서 정확히 가야 되는 표현이죠. 거구나. 그런 회색 분자들은 제거하고 되게 단순한 형태의 성골들만 이렇게 해는 형태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게 강화된 것이 인조반정 이후에 그렇죠. 특히 이제 조선이 극도로 보수화되면서 그런 게 더 강화됐다. 인조반정의 좋은 점은 뭐가 있어 도대체? 인조반정의 좋은 점이요? 자기 혼자 좋은 거였어요? 뭐가 잠깐 있어? 망해 먹을 수 도대체 있었던. 아니 그때부터 조선이 급격하게 좀 이상해졌어. 근데 인조에 대한 뭐 재평가도 얘기가 많이 되긴 하는데 그때 네. 근데 안 꿇었으면 그때 나가서 안 꿇었으면 더 죽었죠. 그나마 그때 그래도 가서 꿇어서 함전도의 구력. 예. 본인 왕이 그래도 가서 꿇었기 때문에 더 뭐 양민에 대한 그 백성들의 피해는 적었죠. 거기서 만약에 옛날에 막 그 무인집권자들처럼 네. 강화도로 째가지고 야 들어오도록 말하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버렸다. 그럼 이제 더 그랬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 내가 한번 꿇어주고 한번 바꿔보겠다. 아니 조선의 쇠락 시기의 시점을 인조반정 이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근데 뭐 긍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새싹이 트이기도 하는 거고. 이게 남한산성 그 영화 맞죠. 네. 그러면은 이병헌의 말이었는 적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본국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그 얘기잖아요.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대로 된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뭐 근데 왕이 이렇게 꿇기까지 했는데 왜 보수적으로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개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좋은 치욕 질문. 그렇죠. 본인이 치욕이 있고 양반 소위 말하는 지배자들이 정통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기들끼리 더 뭉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짓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수자들이 밀어버리기 시작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성, 그러니까 이혼 금지 뭐 이런 것들 사회를 약간씩 꽉 쬐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단순한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송소미 씨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약간의 자격지심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이게 간단하게 잠깐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전까지 조선이 바라보는 청나라, 그러니까 사실 청나라라고 부르지도 않죠. 여진. 그렇죠. 여진은 오랑캐라고 부르면 오랑캐죠. 무좀이라고 불렀어요. 무좀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무좀이라고 불렀어요? 걸어다니는 짐승이에요. 두 발로 걷는 짐승이에요. 여진족은 그냥 그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습속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막 얼굴에 돼지 기름 같은 거 바르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건조하고 날이 춥고 이러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조선 사람들이 보기엔 걔네들이 약간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영화에 나오는 오크족. 그런 느낌. 그렇게 봤어요 정말. 완전 뒤집어 쓰고 다니고. 네, 동물이에요. 쟤네는 두 발로 걷는 짐승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한테 왕이 꿇었지 뭐. 꿇었다? 이거는 조선 4대부들이 보기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런 인간들한테. 그다음에 저런 인간들한테 중화의 질서가 무너져. 더 이상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있는 저 나라에게는 우리는 더 이상 그 4대 예를 다하지 않겠어. 겉으로는 4대를 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중화라고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시작되는 게 소중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기존에 남아 있었던 오랑캐의 습속을 다 없애자. 그러면서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옛날로 가자는 더 거예요. 보수적으로 옛날로. 됐구나. 유교 경전에 딱 나와 있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장자 상속도 세지는 거고. 왜? 저 나라랑 우리나라랑 조금이라도 같아서는 안 돼. 우리는 진짜 우리만이 중화야. 우월해 보이려고.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목민은 말자 상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를 극도로 경계했던 거예요. 이게 소중화 사상이죠. 굉장히. 이게 비슷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게 프랑스도 지금 굉장히 자유 분방한 분위기가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 전쟁에서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보수화가 돼가지고 그때 있었던 게 그 트레피스 간첩 사건. 드레피스. 드레피스란다. 드레피스 간첩 사건이 굉장히 보수화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고 나면 좀 보수화되는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조선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선도 그랬던 거. 중화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이게 사실 번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번국. 예, 이제 중국이 있고 중국이 중화예요 원래. 네네. 원래 명나라였겠죠. 있고 오랑캐와 중하의 사이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그렇게 불러요. 번.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중화까지는 아니다. 왜냐 중화는 명나라여야 되니까. 이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고 밑으로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이 번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가 청나라한테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소중화를 자처하는 두 국가가 흥미롭게도 조선이랑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유교적인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얘네 엄청 셉니다. 자기네들이 중국이 명나라가 청나라에 무너졌을 때 우리만큼은 지켰다는 거. 중화의 질서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는 나라가 또 베트남이에요. 우리가 이 베트남을 무시하지만 절대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예, 역사적 예. 경로를 겪었던 그럼요. 나라예요. 어쨌든 네. 그것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보수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의 조선의 모습으로 알려진 것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강화시킨 것이 영정도 시대에 영정조 복고? 사실 복고라고 하는 게 맞을 그렇죠. 거예요. 영정조가 우리는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하는데 개혁은 맞죠. 근데 복고적 개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더 자유로웠던 과거로 돌아가자. 근본적인 과거죠. 그렇죠. 근본적인. 네, 근본적인. 왜냐하면 예,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경국대전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니까 네.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건 조선이 가장 잘 나갔을 때예요. 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네. 왜냐하면 법도 만들고 이때 성종 때잖아요. 네. 이때 왕권도 뭔가 신권과의 어떤 그런 균형도 딱 맞아 떨어지고 태평성대 때 경국대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그 복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붙이는 말이 경국대전 체제로 돌아가면 된다. 저때 우리가 너무 잘 나갔어요. 영정조 시대에 그거는 그때로 돌아가. 조선 후기에 이런 또 상속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또 짚어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정약용의 그 얘기가 제 논문에 나옵니다. 네. 정약용도 그 자기의 저서에 나오는 게 지금의 풍속이 형제들이 이렇게 다 같이 근본상속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정약용도. 근데 정작 자기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네. 시대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약전 같이 천재들도 물론 그 귀향이 같지만은 이제 과거의 경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무엇인가 조선 사회를 바꿔보자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실학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지만은 네. 많은 거기에 학자들이 그렇게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 농업적이지 않는 형태의 시도들을 계속 시도했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시파 유교가 밥 먹여줘 이거죠. 예, 그렇지만 조선 정약전의 말이 딱 그겁니다. 주자는 너무 강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시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것의 기본이 됐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상속 관습 부분이 많이 변화했다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선생님들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꾸 내가 이제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로 갖고 이제 전 머릿속에서 자꾸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데 역사라는 게 사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잘라서 판단 내릴 수 없는 가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인조반적이 좋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런 변화들이 또 시작이 됐군요. 조선 후기에.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서 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그 상속제.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문중의 형성이라고 제 논문에 마지막에 쓴 거는 우리가 문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중 뭐 여러분도 이게 있을 겁니다. 네. 종친회. 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됐군요. 구한말과 심리 초기에 무려 100몇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지. 나 망해 가지. 네. 그러면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가문의 가문에서만 정체성. 찾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그래서 국가가를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 나라는 망했어. 근데 사실 그 나라라고 하는 건 이 양반 사족 집안의 연합체라고 보면은 우리 거를 지키면은 언제든 국권을 회복할 거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단화가 된다. 그러니까 종친의 종중, 문중 뭐라고 하든 145개 정도가 만들어졌대요.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친회가 뭐 4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그때 왜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무엇을 지키려고 했을까? 집안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이 관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건 너무 나갔지만 어쨌든 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열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의 가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네. 조금 더 좀 넓게 봐야 된다. 언제부터 이게 고착이 됐을까라고 생각. 재원 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종친이 만들어지는 거죠. 윗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고 아랫사람들도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노비들인데 노비들이 만들죠. 노비들이 만들어 맞아요. 종친회를. 네. 근데 노비가 많이 잡을 때는 네. 조선에 많이 잡을 때는 한 40%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구의 40%가 노비였다는 네. 거예요? 이 중에 두세 명 개똥 친족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 노비들이 나중에 사잖아요. 네. 노비 족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양반 족보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반 족보를 어디 저 남양시입니다. 어디 해줘 오십니다. 해주? 해주. 좀 잘 나가는 집안인가요? 거기가? 저기잖아요. 정중부. 이게 뭐냐면 샀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산 거. 100%죠. 샀을 저도 건데 왜 홍실까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좋은 거 못 산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 지금 내가 안동건 씨, 안동유 씨, 뭐 경주김 씨 뭐 이런데 종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 거거든요. 네. 그분들은 정말 잘 나가는 노비였을 확률이 높아요. 돈을 많이 번. 돈을 많이 번. 그러니까 경영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노비 중에 최고. 네, 네. 최고인 거예요. 노비 중에 최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늘 컨디션 좋은데. 책 팔아야 되니까 지금 텐션이 높아요. 이 회사 자체를 살려야 돼요. 이 회사 전체적인 조회수 높여야 돼요. 그래야 책 얘기가 많이 퍼져나가거든. 근데 웃긴 건 이 노비들이 모여 살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종친들이 원래 살던 데가 아닌데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 마을이 아닌데 안동건 씨와 안동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마다 이런 집성촌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보통 형성되는 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노비들끼리 모여 살다가 돈 주고 성을 사와서 성실을 사와서 다 같이 엠빵 해가지고 사겠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럿이 야 우리끼리 성이 없으니까 10명 모여가지고 자 엠빵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김씨인 거야. 이렇게 되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성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 집단이 경제력이 강했다. 그럼요. 왜냐하면 노비 잘 사는 노비들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양반들은 체면 때문에 못하던 거를 네.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상업 작물을 생산을 하고 유통을 시키면서 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세지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랑 상관없는데 그 지역에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집성촌들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진짜로 그 이제 상속이랑 네. 이런 것들을 받아가서 뿌리는 네. 거기 있어서 뿌리는 것도 있고. 뭐 둘째, 셋째가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아.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네. 노비 과거를 묻지 맙시다 우리가. 야, 불편해진 사람 많아. 불편해진 사람 많아.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생각할 그래, 필요가 할 필요 없는 없어. 게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노비예요. 노비 출신들이에요. 근데 잘 나가는 노비였을 수 근데 있는 국가가 거죠. 네, 여기서 봤을 때 배 교수님 빼곤 다 위험한 것 같아 지금. 배 교수님은 좀 약간 선명해 지금. 약간 선명한데. 국가가 아니 몰라 얘기도 몰라 솔직히. 돈 잘 벌어서 그죠, 살려고 맞아. 선명한 집 한번 샀을 수 있어. 맞아. 여기서 이게 몰라 다 몰라.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것에 보증을 못 해주는 시대에는 스스로 보증한다는 거. 그럼요. 스스로 개런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 시스템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이때를 빌어서 이제 양반들은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집성촌을 만들었고 이 노비들 이 경제력을 갖춘 노비들은 아 이때다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국가 권력이 우리를 향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벗어난 제약이 거잖아요. 좀 약해졌을 테니까 이때 치고 올라가겠구나라고 치고 올라갔구나. 그래서 실제로 노비 해방이 갑오개혁이라고 안 해요. 갑오개혁 때 노비가 신분제가 해방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신분제는 이미 1800년대 초반부터 공노비 해방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금. 그때는. 노비가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돈 주고 사. 돈 주고 돈만 사고. 있으면 돈 주고 사고. 아니 그냥 또 딴 데 가서 살고 알아서 이 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그 영업 형태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성까지 갖게 된 노비들은 상속제도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따라 하는데 근데 아마 그때는 비슷하게 이 나오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노비들의 분쟁기도 나옵니다. 나올 때는 그냥 관습을 따랐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식을 따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몰아갖고 해서 그 재산이 흩어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속 이야기 좀 딱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따라서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일제 강점기까지 흘러가는 이 형태를 딱 들어보니까 뭔가 좀 역사적으로 좀 약간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상속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네요. 역사적으로도. 그럼요. 상속은 되게 중요합니다. 당대 사회를 바라보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죠. 제가 내 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조선사의 일반사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김전 선생은 사실은 좀 뭐 싫어하실 수 있지만 조선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조금 일반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 때. 일반사라고 하면 어떤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역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중요하대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 발전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편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주장한다. 그러니까 국뽕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역사에 그게 일부 가미되는 것은 뭐 별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너무 독특한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한국의 역사도 세계 보편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은 거기서 저기 동아시아 구석에서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본이란 데에 가려갖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뭐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거를 우리가 봐야지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적게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그냥 뭐 상속은 상속이지라고 더 깊게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상속제도가 어떻게 해서 내려와서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됐는지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조선 전기의 흐름을 따라가자라고 주장하고 싶네요. 빛도 똑같이 나누자. 균분상속. 상속으로
아버지의 빚도 똑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예, 정확하게. 그렇죠. 똑같이 나눠야죠. 동생은 또 부산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전 동생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 네, 근자 상속으로. 아 옛날에 말자 상속도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건 이제 몽고 유목민들. 유목민들. 네, 그래서 형제들이 다 나눠 가졌잖아요. 몽고 제국을 비슷한 겁니다. 말자 이제 상속을 했어요. 말자 상속을 했죠. 대신 막내가 끝까지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봉양을 해야죠. 그러면은 상속을 다 받을 그 수 있는. 대가를 주는 거구나. 그렇죠. 네. 아유, 그럼 언제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속 제도라는 것이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문화에 맞게끔 변형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변형이 많습니다. 그러면 몽골의 말자 상속이든 뭐 장자 상속이든 책임감과 이 부담감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은 기쁨이 더 커야 아 내가 장자니까 이런 게 내가 말자니까 이런 자부심이 더 컸을까요? 남겨주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판단이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남겨줄 게 많으면 네. 아, 그만큼 저 같은- 의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장자 갖다 버리고 싶거든요. 이제 이제 그 강점기 초기에 그 장손들이 자살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은 많고 제사.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음. 그래서 도박에 많이 빠져서 많이 해갖고 그쯤에는 둘째나 셋째가 장자를 이어받는 그런 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더 많으면 좋은 건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의무는 많이 우리들 집안을 일으켜야 돼, 뭘 해야 되는데 줄 게 없어. 아 이게 10평을 상속받느냐 100평을 상속받느냐 요거로 그러겠네. 주는 거 없으면서 재산은 지내라 그래. 아 존나 빡치는 거지 이제. 2평 주고 재산은 1년에 10개 12개 지내야 되면 맞습니다. 죽어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면 이제 TK 지역 형님들 많잖아요. 네. 그 형님들 아직까지도 농담처럼 그런 얘기해. 아유 뭐 장남이고 뭐 딸 뭐 있어 장남 줘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처럼. 네, 모 TK 출신 형은 박지원? 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어. 처가 쪽에 이제 재산이 좀 있으신데 그 딸보다 아들에게 모든 걸 준다. 근데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라고 보통 그런 집일수록 근본이 없을 텐데 아니 실제로 그래요. 박지원이 근본이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의 그런 아까 소중화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자격지심, 것도 자격지심이거든요. 네, 자격지심이 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별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학자인데 근본이 없다는 지적을 당했어. 야, 알지도 못해. 박지훈 형님도 잘 모르는데 박지훈 형님의 처가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 없는 집안.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이름이 나와서 좀 불편한데 그 형님 아니라고 일단 단정 짓고 아니야. 아니라고 제가 단정 짓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하겠습니다. 않았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지훈이 형네 척 아이씨 빌딩이 있는데 그 자기 아내 지훈이 형이 아내잖아요. 근데 이 저기 뭐냐 남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훈이 형도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냥 그 남자 형제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런 생각이 가능한가 싶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죠. 그게. 박 변호사님이 잘 버시니까 안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지. 나 같았으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지. 그래서 그 처에 여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동생의 남편이 계속 그분을 찾아가서 21세기인데 왜 이걸 따라야 되냐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훈이 형은 뼛속까지 TK니까 안 되네. 정말로? 형님 변호사님인데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근데 하고 이거는 있다는. 지훈이 형이 계속 방송에서 또 농담처럼 하는 얘기니까. 물론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지역에서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가족들끼리의 법률이 그러니까 지역의 법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또 그 형도 TK 출신이기 때문에. 큰일 나죠. 맞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게 굉장히 근데 뭐 무서운 겁니다. 지훈 형 성격상 돌아가시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장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배우기는 겉으로 배우긴 이렇게 했지만 실제 관습법은 굉장히 달랐을 그럼요. 것이다라는 거를 이야기 오늘 하루 종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훈 형 얘기로 정리가 잘 되네. 아 자꾸 지훈 형이래. 누구지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네. 저 사중에 박지훈이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